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할 허민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실 내용은 이제 대장경 간행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경이 고려시대 때에 간행이 되는데요. 불력의 힘을 얻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내려는 우리 고려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장경이 고려 현종 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우선 이 대장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대장경 같은 경우는 이제 경, 그 다음에 율, 그 다음에 론,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부처의 교리를 담은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율은 뭐냐면, 이 부처의 계율 있지 않습니까? 불교적인 어떤 그 계율을 율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론은 뭐냐면, 이론. 불교의 어떤 그 이론이라든지, 또는 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경율론이, 이 대장경을 이루는 내용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고려에서 이런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데,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냐면, 고려 현종 때예요. 고려 현종 때, 1010년이죠. 1010년에 2차 침입, 거란 2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당시 왕이었었던 이 현종이, 나주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고,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력의 힘을 얻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런 대장경 간행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장경 간행 사업이, 언제 이제 끝나게 되냐면, 고려 선종 때예요. 선종 때. 1087년에, 수십여 년간의 기간에 걸친 이 대장경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70여 년이죠. 70여 년의 기간 동안 대장경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대장경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대장경을 뭐라고 하냐면, 초조 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만들었다. 처음 접한된 대장경이다. 라고 해서 이제 초조 대장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조 대장경이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선종 때 1087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문종의 넷째 아들 의천 있지 않습니까? 이 의천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 오게 되면서, 송나라로 유학을 갔다 오게 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송나라라든지 또는 이 요나라, 거란이죠. 그러니까 요나라라든지 또는 일본이라든지 각종 나라들의 이 경율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율론의 그 해설서, 그러니까 주석을 얘기하는데, 이 주석서를 대거 이제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주석서를 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뭐라고 하냐면,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새롭게 편찬했다는 얘기예요. 교장, 총록을 편찬하게 되는데, 목록서를 편찬하게 되는데, 장이라든지 이 소로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그래서 이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속장경이 되겠습니다. 속장경, 목판으로 이제 그 경판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조 대장경이나 속장경이나 목판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경율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율론. 대장경이니까. 근데 속장경 같은 경우는 이 대장경에 좀 미진했던 부분이라든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충한 그런 장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속장경을 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장이라든지 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초조 대장경과 속장경이 대구 부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몽골의 그 침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231년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쳐들어와서 1232년에 몽골의 2차 침입이 일어났을 때에 이 초조 대장경과 속장경이 대구 부인사에서 이제 소실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조 대장경이 다시 소실되고 나니까 당시 집권자였던 이 최후 있지 않습니까? 이 최후 정권에서 이제 다시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 대사업을 전개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팔만 대장경이,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8만. 8판이 아니죠? 8만이죠? 8만. 8만여 장 이상의 그 경판으로, 자,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자, 8만 대장경. 이 초조 대장경, 이 소실된 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조 대장경이라고 얘기해요. 자, 두 개 다 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 8만 대장경이, 자, 1236년부터 16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36년부터 16년, 그러니까 1251년이죠. 자, 16년의 기간에 걸쳐서 엄청난 인력이 동원이 되어서 이 8만 대장경을 완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 외적을, 자,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한 최후 정권의 의지, 고려인들의 의지였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의 그 합천 해인사에 잘 보관이 되어 있었죠. 합천 해인사에. 해인사 장경판전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우리나라에도 그 굉장히 많은 국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이런 국난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소실되지 않고 끝까지 잘 남아있었다고 얘기해요. 지금 8만 대장경. 자, 그래서 이제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 대장도감 있지 않습니까? 대장도감. 강화도에 최후 정권이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이 대장도감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기관을, 자, 다른 지역에다 설치를 하면 앞에다 뭘 붙여주죠? 우리 분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분사, 대장도감도, 자, 설치를 했었다. 자, 이 분사 대장도감은, 자, 경상남도 남해에, 자, 분사 대장도감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와 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원적으로 이렇게,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관련된 교재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대장경은 경, 부처가 설하는 근본교리다. 율, 교단에서 지켜야 할 윤리 사항 및 뭐 생활 규범이다. 이게 뭐 계율을 얘기하는 거죠. 자, 논, 경과 율에 대한 승려나 학자들의 뭐 이론이라든지 또는 뭐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장경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초조 대장경이 고려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을 격퇴하기 위한 염원으로 불교 교리를 정리했었다. 자, 1087년에 선종 때 6천여 권으로 완성되었는데, 자, 몽골 2차 침입으로 소실되었었다. 1232년에.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교장이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장. 이 교장이, 그러니까 이 속장경이 교장이에요. 이 교장을 속장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대장경에 대한 뭐 연구 해설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자, 25년간 일본 등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불교 서적들을 다 끄집어 모아서, 자, 목록인, 자,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자, 3권을, 편찬을 했었어요. 자, 자, 의천이, 자, 편찬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바탕으로 해서, 자, 교장 도감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자, 교장 도감 설치하고, 의천이 주동해서, 자, 고려용 송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자, 간행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 속장경이 되겠습니다. 한 6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속장경. 자, 그래서 초조대장경의 미흡한 점을 뭐 보완했었다. 그렇지만 이 속장경도 초조대장경과 마찬가지로, 자, 몽골의 2차 침입으로 1232년에 소실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만 대장경, 제조대장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최씨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자, 불력을 이용해서, 자, 굉장히 국가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떤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는 어떤 사상적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후 정권이 후원을 했었어요. 정권 유지, 그리고 국론 단합, 내부적인 어떤 모순을, 자, 대몽황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거 되겠죠. 국가적인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 속에서는, 자, 그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팽창하려는 그런 시도가 위정자들 사이에서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부처의 힘을 통해서 몽골 침입 및, 자, 고려의 문화 전통을 재확인했었다. 자, 특징. 자, 목판 지작의 정교한 글씨, 뒤틀리지 않은 단아한 목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를 완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원된 인력만 해도 뭐 엄청난 인원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자, 이런 제조 기술이었었다. 내용의 정확성 등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 자, 추진기관은, 자, 대장도감, 강화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분사대장도감, 자, 남해, 경남 남해에 위치해 있고요. 실무기구로서 이 분사대장도감이, 좀 더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교종 관련 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 교종들이 이 8만 대장경 사업에 참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종들이 원래 사실 그 무신집권 때에 무신들이 어떤 지원을 받은 종파는 선종이지 않습니까? 선종인데 어떤 교종들이 이 8만 대장경 조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 민심을 어느 정도 얻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 세력을 보시게 되면, 자, 주체는 뭐 최씨정권이죠? 최씨정권이고, 자, 폭넓은 계층도 이제 참여를 했었다. 자, 왕족이나 뭐 귀족이나 관리나 향례층도, 동정직 소유자, 그러니까 이 산직이 되겠죠? 산직. 그러니까 실직이 아닌 실제, 직책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산직, 그러니까 뭐 예비직 또는 뭐, 예비직이나 또는 뭐 전직 관리,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진사는 이제 그 고려 과거 시험에서 이제 1차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을 이제 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자, 범국민적 차원에서 자,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 대장경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살펴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실 내용은 자, 도교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교를 먼저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도교가 이제 그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불로장생을 굉장히 기원을 하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 불로장생 기원하는 게 도교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세 구복적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복을 기원하는 현세 구복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팔관회와 같은 행사 있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때에 후녀 10조에도 나와있는 이 팔관회 있지 않습니까? 연등회는 불교적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팔관회는 불교적 행사에다가, 자, 도교적인 성격이 가미가 되어 있는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도교라든지 여러 이제 그 민간 신앙들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게 이 팔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팔관회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뭐 팔성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팔성당이라는 이 사당도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 학적에 근거해서 이제 그 수도를 개경에서 이제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 묘청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묘청이 이 서경 지역에다 이 팔성당을 건축을 하고 이제 수도를 옮길 것을 좀 기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타났었던 그 사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각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팔성당에 대한 각주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팔관회는 도교다, 또 민간 신앙이었었다, 그리고 이제 뭐 불교가 어우러졌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팔관회가 되겠고, 불교적인 요소와 도참 사상이 수용이 된 그런 종교가 바로 이 도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초가 이제 성행하게 되는데, 제초는 이제 뭐냐면, 도교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도교적인 어떤 재래 의식을 이 제초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제초, 뭐 또는 초지라고 얘기하는데, 도교적인 재래 의식이다. 굉장히 어떤 그 현실에서 어떤 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기복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이런 제초를 하게 되는데, 좀 약간 좀 잡신적이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서당신이라든지 토지신을 좀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 국가적인 어떤 제초에서는 당연히 국가의 뭐 안녕이라든지 왕실의 뭐 어떤 복을 기원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런 제초 행사를 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을 기원하는 뭐 국가적인 도교적인 재래의식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도교 내부에서 있었던 이 풍수지리설이 있지 않습니까? 풍수지리설. 그래서 이제 지덕이 쇠하고 흥하고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또 바뀔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의 지덕이 이제 경주 지역이 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경의 지덕이 흥해서 개경이라는 그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풍수지리 학적인 그 내용을 이제 설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풍수지리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풍수지리설을 최초로 우리나라로 도입을 했었던 승려가 있지 않습니까? 도선이라는 중국에 유학 갔다 오면서 자, 풍수지리설을 설파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풍수 도참사상이에요. 도참사상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미래의 어떤 길, 흉, 화, 복을 예언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풍수 지리를 보고 자, 예언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도읍지라든지 또는 궁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삼소제라든지 또는 뭐 연기 궁궐, 자 이런 그 궁궐도 자 축조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삼소제는 뭐냐면 저기 이 개경의 지덕 있지 않습니까? 개경의 지덕. 그러니까 자 묘청이 1135년에 1135년에 자 서경촌도 운동을 자 일으키지 않습니까? 묘청이 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묘청이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서경이 굉장히 지덕이 흥하고 개경이 지덕이 쇠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세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묘청이 난이 진압이 되고 나서 개경이 지덕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소제라는 이런 어떤 이 사상적인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경 주위에 이 세 개의 소를 설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좌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소가 있고, 그다음에 자 소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좌소에는 이제 그 백악산이 위치해 있고, 자 우소에는 이제 백마산이 위치해 있고, 자 북소에는 이제 그 기달산이 이렇게 해서 산세를 형성하게 되면서 자 이 개경의 그 지덕을 이제 보호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삼소제라는 그것도 풍수지리학적인 그 사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기궁궐은 뭐냐면 이 풍수지리학 사상의 근거에서 이제 그 왕이 그 개경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남경에도 있고 뭐 서경에도 있게 되는데, 남경 서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머무르는 궁궐이다. 연기궁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수지리학적의 학의 근거에서 이러한 궁궐들을 자, 건축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풍수지리설은 그래서 산세나 지형이 인간의 길흉 화복에 영향을 끼치는 사상이죠. 도참사상. 도참사상도 이제 인간이나 국가의 길흉 화복을 예언하는 징조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사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삼소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개경주에다가 좌소, 우소, 자, 북소를 이제 설정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경의 지덕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삼소제를 했었다는 거. 자, 풍수사상의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요 10조를 강조를 하죠. 훈요 10조에서 뭐 서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선비기는 뭐냐면 이 도선이라는 승려 있지 않습니까? 풍수지리학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그 도선이 쓴 이 풍수지리학 책이 되겠습니다. 도선비기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종 때에 남경 길지설이 이제 처음 대두가 되잖아요. 남경의 이제 지덕이 이제 흥할 것이다라고 하는 남경 길지설이 대두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고려 숙종 때에 김유희제라는 사람의 권위를 받아서, 김유희제의 권위를 받아서, 숙종 때 이제 남경이 건설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김유희제의 건의를 받았었다. 숙종 때 남경이 건설되었었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예종 때 이 도참서예요. 도참서. 그러니까 풍수지리 학적인 어떤 책이 되는데, 해동비록이라는 책이 저술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경길지설, 서경천도와 북진정책의 일원으로서 서경길지설이 이제 대두가 됐었죠. 이 서경길지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던 승려가 바로 이 묘청이 되겠습니다. 자, 남경길지설이 있었죠. 남경천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려 말에 이제 보우가 남경으로 천도할 것을 이제 건의를 하기도 했었어요. 보우 있지 않습니까? 태고 보우가. 그래서 이제 보우의 그 의견은 이제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지만, 어쨌든 나중에 뒤를 이어서, 자,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수도가 남경으로, 그러니까 서울 지역으로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서울 지역으로 옮겨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 직위쇠왕설이라는 게 있어요. 직위쇠왕설. 자, 직위쇠왕설이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직위쇠왕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직위쇠왕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비보
비보 사탑설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이 두 개념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땅의 기운은 쇠락할 수도 있고 또 저기 왕성할 수도 있다라는 설이에요. 이 직위세형설이. 땅의 기운은 자 쇠락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고 왕성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자 이 비보사탑설은 뭐냐면 이 사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탑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사탑을 통해서 이 쇠한 지덕을 이제 보호하는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찰을 이제 건설할 것을 이야기하는 도선의 사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보사탑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 직위세형설을 보시게 되면, 토지, 자연의 힘이 왕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그래서 직위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직위가 성할 때 그곳에 자리 잡은 왕조나 사람은 흥성하고, 반대로 쇠퇴할 때는 자, 멸망을 하게 된다. 극복 방법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직위의 쇠왕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 유리한 곳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리할 수도 있다. 국왕의 직위가 왕성한 곳으로 순주, 그러니까, 이동해서, 이제, 순행을 해서, 이제, 머무는 걸 이제 순주라고 얘기하죠. 순주를 주장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도가, 이 직위세왕설의 의도로 나타났었던 게 뭐냐면, 묘청의, 자, 서경천도 운동이었다. 서경천도 운동이었다는 게 이 직위세왕설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개경의 지덕은 쇠하고, 자, 서경의 지덕은 흥할 것이니 수도를 옮기게 되면, 자, 주변에 36개 나라가 자, 조공을 할 것이며, 금나라가 와서 이제 조공을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칭제권은 이제 하고, 연도 제정하고, 뭐 대위국이라는 나라 선포하고, 그래서 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를 직위세왕설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삼소제라는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부 계층의 정치적 야욕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었다라는 거, 이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묘청난이 그래서 이용이 됐었죠. 자, 비보사탑설은 뭐냐면, 이거 도선의 사상이 되겠는데요. 도선의 사상이 되겠는데, 산세가 좀 험하고, 그리고 이제 지맥이 좀 약한 곳, 자, 이런 곳에다가 사찰을 건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찰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 사찰로 인해서 그 어떤 산세가 험하고, 그 어떤 지맥이 좀 약한 곳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비보사탑설이 자,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선에 의해서 이 비보사탑설이 만들어졌는데, 도선에 의해서 비보사탑을 이제 전국에 이제 여러 곳에다 이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 사찰 이외에는 사찰을 건설하지 말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어쨌든, 자, 지명이 약한 곳, 산령이 험한 곳에 사찰과 불탑을 건설하여 지리적 조건을 극복한다. 이게 비보사탑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뭐냐면, 자, 사찰의 남조, 무분별하게 이제 건축을 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한 조치로, 처음에는 비보사탑을 3,000개로 그러니까 사찰을 3,000개로 자, 못을 박아놨었어요. 3,000개 이상은 자, 건설하지 말라 라고 했었는데, 이게 고려이 막기 위한 조치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조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고려 후기 때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과거 시험의 잡과, 그러니까 지리업이 되겠죠. 이 지리업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서 풍수지리학적인 그런 어떤 관념들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천 비보 도감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 최충원 있지 않습니까? 최신부신집권. 최충원 때의 고려 신종 때에 이 산천 비보 도감이 설치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산천에 비보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보 사찰 이외에는, 자, 전부 다 이제 폐지할 것을 이제 주장하는, 폐지할 것을 이야기하는 주장이 담겨있는 이 도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천에 이런 어떤 비보 사찰이 남조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산천 비보 도감이 설치가 되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무비보 사찰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 사찰들은 폐지를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 고려 신종 때 이 비보 사찰이 설치가 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은 자, 과학기술과 예술의 발달에 대해서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과 예술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천문학과 요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특징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전통과학 기술을 계승했었다. 자, 중국과 이슬람 과학 기술을 수용한다. 자, 국자감에서 잡학을 교육한다. 잡학에는 뭐 유학, 서학, 산학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잡과가 이제 과거 시험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기술학이 자, 이런 천문학이라든지 역법이 발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보시게 되면 이 사천대라는 게 있죠. 사천대가 이제 고려 현종 때 이제 설치가 되면서 이제 그 사천대 관리들이 첨성대가 있어요. 개경 인근에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사천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겨서 자 상다리가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상다리가 이렇게 4개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첨성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첨성대에 가서 이 밤하늘을 이렇게 관측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천문학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었다. 그 다음에 역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선명력을 이용했었다. 선명력. 당나라에 있었던 선명력을 처음에 사용했었는데 자, 고려 충렬왕 때죠. 충렬왕 때의 선명력에서 이 수시력으로 굉장히 정확한 달력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한 달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중국에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나라 때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이 수시력을 완성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시력을 고려 조정에서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조선 세종 때 있지 않습니까? 세종 때 이 수시력과 그다음에 명나라의 어떤 대통령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의 그 회회력이라고 있어요. 회회력을 참조를 해서 자 우리 조선만의 그 한양 이거는 이제 그 원나라 수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그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역법서를 하나 새로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저기 칠정산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조선시대 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수시력이 고려 충렬왕 때 사용이 되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수시력이 사용되었다. 뭐 여기 위에 천문학의 사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천대가 나중에 충렬왕 때 서운대로 명칭이 또 바뀌어요.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력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제 인쇄술. 우리 고려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인쇄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쇄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나무 활자로 이제 만들어진 이 그 목판 활자 보시게 되면 자, 외적의 침입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을 인수했었다. 맞죠? 우리 앞전에 배웠었죠? 그러나 이 목판 활자는 자, 나무 활자는 자, 쉽게 닳아 없어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자, 금속 활자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금속 활자지 않습니까?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 금속 활자로 이제 만들어진 이 서덕 있죠? 그 유명한 직지심체 요절. 직지심체 자, 요절이 되겠습니다. 자, 직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직지심체 요절이 이 청주 흥덕사에서 이제 간행이 되었었어요. 간행이 되어가지고 이게 구한말이죠. 그러니까 개화기 때 프랑스 관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얻어가지고 자기네 본국으로 이제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리 프랑스 이제 박물관에 이제 이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 보관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활자를 처음 발명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독일 사람 구텐베르크.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80년 이상 오래된 더 빠른 금속활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거잖아요. 현존하는 건데 기록에 의하면 자 이거 말고도 상정고급 예문이라고 있어요. 상정고급 예문이라고 있는데 이 상정고급 예문이 그러니까 동국이상국집 있지 않습니까? 이 이규보의 문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동국이상국집의 이 상정고급 예문을 금속활자로
편찬을 했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남아있진 않지만 이게 만약에 남아있다라면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편찬된 서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자본이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상정고급 예문이 고종 21년 1234년에 자 있었고, 그 다음에 기심체 요절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몇 해 전에, 그러니까 2010년인가요? 그때 이제 뭐 증도가 자라는 그 금속 활자가 발견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좀 발칵 뒤집어 놨었는데,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놨었는데, 그게 이제 뭐 국제적으로 좀 아직 공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 봐요. 만약에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고 이제 좀 그게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인을 하게 되면 이제 막 역사 교과서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 증도가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개성 인근에서 발견되었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그 경북대 무슨 그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이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그런 증도가짜라고 하는 금속 활자가 뭐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배경을 또 보시게 되면 고려 금속 장인들은 신라 이후에 금속 세공 기술과 청동 추주 기술을 계승을 했었다. 그게 이제 금속 활자를 만드는 배경이 될 수도 있었죠. 자, 몽골과의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책이 소실이 되었었다. 다양한 책들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 금속 활자가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책의 부수가 적으면서 실용적인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인쇄하는 데에 이 금속 활자가 좀 더 유리하다. 목조 활자 나무로 만든 활자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많은 종류의 책은 이 금속 활자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활자는 쉽게 닳아서 없어지므로 청동 활자에 적합한 유성목과 그 다음에 질이 좋은 종이, 이런 종이들이, 당나무로 만든 이 종이들이 제작이 되면서 이제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판 인쇄술을 우리가 또 굉장히 또 발달했었잖아요. 무구정광대 단안이경 있지 않습니까? 불구사 석화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 단안이경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금속 활자를 만드는데 금속 활자 기술로서도 또 응용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맨 아래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서적원이 이제 설치가 되죠. 서적원. 그래서 이제 서적원이 설치가 돼서 공양왕 때에 서적원 설치가 되어서 그 출판업을 담당하는, 그래서 활자의 주조와 인쇄를 담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봤고, 왼쪽에 이기적인 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정 고급 예문 보시겠습니다. 고급 상정 예문이라고 한다. 고려 인종 때 최윤의 은우가 왕명을 받아서 고금의 예법에 관련된 어떤 문서들이죠. 예문을 모아서 이제 편찬했었다. 자, 원래 고려 예종 때 예의상정소라는 기관을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그 예의상정소. 그 예의상정소의 이 최윤우가 이 상정고급 예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상정고급 예문이 나중에 이제 원나라 침략기 때에 다시 이제 간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금속 활자로 다시 새롭게 편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약. 자,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을 향약이라고 얘기하는데, 독자적인 처방전, 향약방을 이용한 독자적인 처방전이었었다. 이 향약이. 그래서 이 향약 구급방이라는 이 서적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질병에 대한 처방과 국산 약재 180여 종이 소개가 되었다. 자, 우리나라 의학의 독자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향약 구급방이 1236년에 편찬이 되었었다는 것, 원나라 침략 때 편찬이 되었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의학서, 그래서 제중 입효방, 김영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편찬된, 그래서 이제 고려 의종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집 어의 철료방, 고려 고종 때가 되었는데요. 최종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신집 어의 철료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마자 향약방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향약 집성방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향약 집성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편찬된 그
의학 서적이 되겠는데요. 이 향약 깁성방의 그 밑바탕이 되는 그 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초학으로서 학문적 결실을 이루었다. 삼화전 향약방이. 그래서 이제 임상서라고도 이야기해요. 임상서. 그러니까 임상서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초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약초 있지 않습니까? 약초. 뭐 뿌리라든지 뭐 이파리라든지 뭐 줄기 이런 걸 이용해서 약을 이제 만드는 걸 이제 약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약초와 관련된 학문을 이제 본초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본초학이 좀 발달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학 제조와 조성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약 무기가 이제 제조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화약이 되겠습니다. 화약. 자, 화약. 이 화약을 이용해서 이제 대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자, 중국 원나라에서 이 화약 만드는 비법을 배워오게 됩니다. 중국 원나라에 그 이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화약 만드는 비법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아니라 고려로 들어와서 당시 왕이었었던 우왕 있지 않습니까? 우왕이 건의를 해요. 건의를 해서 화약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관이 뭐냐면, 이 화약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뭐냐면, 도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통도감에서, 자, 이 화포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쟤를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화포. 그래서 이제 왜구들이 이제 고려 말기 때 고려를 계속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최무선이 이 화포를 만들어가지고, 화약을 이용해서 화포를 만들어가지고, 배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배에다가 장착을 했어요. 세계 최초로, 배에다가 화포를 장착한 이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포를 장착한 배를 최무선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왜구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무려 한 500척의 배를 이끌고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었어요. 1280년에. 자, 500척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진포 앞바다. 진포. 그러니까 금강하구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의. 금강하구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500척의 배를 이끌고 500척과 우리 최무선의 부대가, 최무선의 화포를 장착한, 자, 100척의 함선이, 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얘네는 화포가 없어요. 우리는 화포가 있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화포를 장착한 100대의, 자, 우리 고려군이, 자, 일본 외적을 무찌르게 되는, 그게 유명한 진포 대첩이 되겠습니다. 진포 대첩. 그래서 이게 1280년에 진포 대첩이 있었다는 거, 이 화포를 이용해서, 최무선이 활약했었다는 거,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우왕 때의 상황이 되었고요. 이렇게 설명해드렸는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조선 기술하고 나와있죠? 그래서 대형 범선이 제조가 되었다. 돛을 단 배를 이제 범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배가 길이만 해도 96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형 범선을 이용해서 송과의 해상무역에 이용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형 조운선, 그러니까, 세금을 운송하기 위한 배를 이야기했죠? 조운선. 그래서 바닷가를 이용해서 기경으로 세금을 운반하는 각 지방의 조세미를 운송했다. 각 지역의 해안에다가 조창,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조를 이제 보관하는 창고, 이 조창이라고 얘기하죠. 조창에다가 이런 조운선을 배치를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전함도 이제 제작을 했었죠. 13세기 때 고려마을 배에다 화포를 설치했었다. 외국 격퇴에 활용했었다. 방금 설명해드렸었죠. 원의 강요로 일본 원정이 필요한 전함이 건조가 되면서, 자, 고려의 조선 기술이 발달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 원나라 시대 때의 화약 제조 기술과 함께, 자, 진포대첩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자, 주심포양식과 이제 다포양식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심포양식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고려시대 때의 이 건축물의 양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주심포양식과 크게 이제 다포양식이 있습니다. 주심포양식과
자, 주심포 형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포 형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포 형식이 있는데, 자, 먼저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이, 자, 이렇게 딱 있으면, 자,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도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고, 자, 기둥이 뭐, 예를 들어 있다면, 자, 기둥과 이 지붕 사이에 연결된,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공포라고 얘기해요. 공포라고 얘기하는데, 약간의 그 장식물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공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포가 지붕하고, 지붕 바로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 주심포 양식이라고 해요. 지붕과 지붕 사이에도 이 공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포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붕이 지금 3개잖아요. 그럼 공포가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 둘, 3개 있어야 되겠죠? 하나, 둘, 3개 있어야지만이 이 주심포 형식이 되겠고, 이 지붕과 지붕 사이에도 자, 공포가 있다. 그러면 이 다포 형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다포 형식 같은 경우는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있지 않습니까? 하중의 영향을 좀 덜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들의 어떤 규모가 좀 크고, 또 이 지붕이 굉장히 큰, 이런 건축물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포 형식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고려시대를 지나서 조선시대에 와서, 이 다포 형식이 좀 활발하게 유행이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봤는데요. 우리 그 교재에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보시게 되면, 뭐, 주심포 양식이 있고, 다포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재에 뭐, 주심포 형식 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나왔는데, 그 위에 있는 게 다포 양식이에요. 아래에 있는 게 주심포 양식이고, 아시겠죠? 지금 보세요. 위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공포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기둥은 2개인데 그 공포는 6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 보세요. 아래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지붕이 아니라 기둥이 2개인데 공포도 2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주심포 형식이 아래고 위에 있는 게 다포 형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주심포 형식을 대표하는 이 사찰들이 있어요. 이 사찰의 그 건물들이 있어요. 이 건물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가게 되면,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정이 되겠습니다. 극락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되겠죠? 무량수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이 의상이 부석사에서 화엄종 참관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심포 양식과 관련된 이 건물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 3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다포 양식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다포는 자, 사리원에 성불사 응진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황해도에 둘 다, 황주에 심원사 보광전이 있습니다. 보광전. 자, 보광전이고, 그 다음에 안변은 함경남도 안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함경남도 안변에 서광사 응진전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포 양식이 되겠고, 이게 이제 주심포 양식이 되겠는데, 이 다포 양식은 나중에 조선시대에 좀 유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골재 보시게 되면,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있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자, 덕산. 우리 교재는 덕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 안에 있는 동네가 이 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산 수석사 대웅전이 되겠고요. 자, 주심포는 기둥에만 공포를 짜 올리는 방식이다. 하중이 공포를 통해서 기둥에만 전달되죠? 주심포 형식 같은 경우는 공포가 기둥에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둥에만 전달되고, 그리고 또 간소하고 명쾌한 느낌이 들면 기둥은 굵고
굵고 배을림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가 배을림이 되겠습니다. 이 주심포 양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자, 이 배을림이 되겠는데요. 배을림. 자, 배가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배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 좀 약간 좀 과장해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렇게 해서 이 배가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자, 멀리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고, 균형미가 있는 이런 모습을 주심포 양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을림 양식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을림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다포 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불사 응진전 있죠? 황희도 사리원에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자, 황희도 황주 소재의 힘원사 보광전이 있었습니다. 공민왕 때 건축이 된 그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심원사 보광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교재는 없는데, 어쨌든 이 서광사 응진전이라는 것도 있었다는 거, 함경남도 안변에. 그래서 다수의 내외 출목을 걸 수 있어서, 내외 출목이란 말은 이제 이 공포 있지 않습니까? 공포의 그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외 출목을 걸 수 있어서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 규모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에서 이제 하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중을 많이 받게 되는데, 공포는 이 기둥하고 그 지붕을 연결해주는 이 지지대잖아요. 그 지지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하중을 덜 받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건물 규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석탑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탑. 자, 이제 석탑을 이제 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석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탑을 보시게 되면, 자, 신라 양식의 일부가 이제 개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조형 감각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다각 다층탑이에요. 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 3층 탑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전사지,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든지, 또는 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이게 3층 석탑이 유행하게 되는데, 자, 고려시대 때에는 이 다각 다층탑이, 다층탑이 유행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사진자들 보시게 되면, 고다사지 승탑, 경천사 10층 석탑, 8각 9층 석탑, 이런 게 다 다각 다층, 이 고다사지 승탑은 다층은 아니지만, 어쨌든, 월정사 8각 9층이라든지, 경천사 10층 석탑,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다각 다층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고려시대의 석탑 중에서 석탑에서 이제 그 전기와 후기를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요. 고려시대 전기 때 유행했었던 이 석탑이 있었습니다. 유행했다라기보다 만들었던 석탑이 뭐냐면 불일사. 개성의 불일사 5층 석탑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에 월정사 8각이에요. 8각 9층. 자, 9층 석탑이 대표적인 고려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이 석탑들이다 라는 게 되겠는데, 불일사 5층 석탑이 그 오른쪽 사진 자료에 있어요. 이게 그 5층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백제의 석탑 영향을 좀 일부 받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월정사 8각 9층 석탑 있죠. 이건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후기 때는, 자, 이게 유행합니다. 자, 경천사지. 자, 10층 석탑이 되겠는데요. 지금, 자, 국립중앙박물관. 한남동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실내에 잘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나중에 조선시대에 와서, 이게 또 핵심 포인트거든요. 자, 원각사지, 자, 10층 석탑으로, 계승 발전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종로에 그 탑골공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자, 조선 세조 때 건축된 이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석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승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탑. 자, 우리가 그 고대 문화사 할 때 승탑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승탑이 뭡니까?
승려들,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 하대 때 이 승탑들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승탑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 선종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 승탑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 승탑, 그래서 이제 그 승려들 있지 않습니까? 승려들이 사리 보관한 탑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승탑이 유행하게 되는데, 어떤 승탑이 있냐면, 여주에 가게 되면, 고달사지 승탑이, 경기도 여주에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원주에 이 법천사. 자, 지광국사라고 얘기해요. 지광. 자, 국사, 현묘탑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묘탑. 자, 이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같은 경우는 이 일제강점기 때 1912년인가요? 그때 이게 일본에 의해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약탈되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3년 만에 이걸 다시 찾아오게 되거든요. 1915년에 찾아와서 이거를 원주에 있었는데, 이걸 서울에 이거 경복궁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에다가 지금 잘 보관해 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복궁 가면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 위치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달사지 승탑 있지 않습니까? 이 고달사지 승탑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팔각 원당형이다. 자, 통일신라 하대 때 유행했었던 이 팔각 원당형이 그대로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이 팔각 원당형인데, 그래서, 근데 그에 반해서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같은 경우는 팔각 원당형이 아니에요. 자, 방형입니다, 방형. 평면의 방형이다. 네모형이라는 얘기예요, 방형. 평면의 방형이다. 그래서 이런 원당형이 아니다. 평면이다. 방형이다. 뭐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은 우리 그 사진 자료에 지금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선종 때 만들어졌던, 축조가 되었었던 이 석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신라 말 고려 초쯤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추정되는 그 승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석탑이 아니고 승탑이죠, 이거. 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이제 불상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 시기와 지역에 따른 굉장히 독특성이 있었다. 그 다음 조형미와 균형미가 좀 부족해요. 조형미와 균형미가 좀 부족하다. 무슨 얘기냐면, 균형미가 또 부족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통일신라 때 유행했었던 이 삼청사탑 있지 않습니까? 삼청사탑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래가 좀 넓잖아요. 위에는 좀 좁고, 뭐 이런 형태잖아요. 3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균형미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좀 안정감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이 석탑이 이렇게 좀 다각다층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좀 안정적이에요, 좀 불안정적이에요. 좀 불안정한. 자, 굉장히 글씨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데, 어쨌든 이 불안정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 고려시대 때의 불상의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불상들 같은 경우도 이제 조형미와 균형미가 부족한데, 이건 석탑을 얘기한 거야. 석탑을 얘기한 건데, 자, 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지역에 따른 독특성, 조형미와 균형미가 부족하다. 거대 불상이 이제 제작이 되는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어요. 우리 뒷페이지에 이제 보시게 될 거야. 고려 광종 때, 한 30-40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졌던 불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형 철불도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충곡리, 철불이 이제 10세기를, 고려시대 때 10세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철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 계승 양식의, 불상도 있는데요. 자,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되겠는데요. 무량수전 있지 않습니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이 아미타열의 좌상이 잘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기품 있고 좀 격조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그 불상들이 여기 다 있어요.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장 보세요. 이게 어떻습니까? 자, 조화미와 균형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좀 머리가 굉장히 크죠? 근데 조화와는 좀 거리감은, 균형과는 좀 거리감은,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하의 비율이 뭐 한 1대1 정도로, 굉장히 좀 머리가 큰,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개성 있는, 지방의 어떤 독특한,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양식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그다음 광주 충분히 철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세기 경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 철부를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철부를 되겠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게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석사 소조 아메타르 저상 이거 말씀드린 대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이 붓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자와 공예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 때는 이 청자가 굉장히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고려 청자가 또 굉장히 유명한데, 자, 신라 발해의 전통과 기술이 있었다. 거기다 더해서 송나라의 자기 기술을 수용하게 되면서 11세기 경에 고려만의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게 되는 게 고려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라남도 강진 있지 않습니까? 강진이라든지 전라북도 이 부안 지역이 대표적인 이 청자의 제작 동네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진. 자, 강진과 부안이 있었다. 자, 뭐 이런 거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상감청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상감청자. 그리고 12세기 중엽에, 그리고 13세기 중엽에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상감법이 되겠습니다. 상감법. 자, 이게 뭐냐면, 자, 밑에 보시면 청자 상감 문학문의 매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감법을 이용해서 제작이 된, 자, 청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엉성한데? 자, 그림이 좀 엉성하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곡선미가 있는, 자, 이런 청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막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학이 있지 않습니까? 학이 막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원 밖에는 그 땅바닥을 향해서 날아다니는 학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이게 비치색이에요. 비치색. 비치색으로 이제 청자이기 때문에 비치색이지 않습니까? 비치색인데, 이런 무늬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홈을 파가지고, 홈을 파서 여기다가 뭐 흑토색이라든지, 또는 백토색이라든지 이런 색깔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요런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상감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감법. 아시겠죠? 상감법이다. 자, 이 상감법이 적용이 되어서 그 밑에 있는, 자, 청자, 진사, 연화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 이거 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고려시대 때, 유행했었던, 주전자다. 청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항이 있지 않습니까? 최시정권의 마지막은 아니라 두 번째 집권자. 두 번째라기보다도,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4대 60여 년 동안, 권력 잡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최항의 무덤에서 이 청자 진사, 연화무늬 표주박 모양의 주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출토가 되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항이 1257년에 죽거든요? 1257년에 죽게 되니까 아마도 그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주전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나라 간섭기 이후에 이 상감청자가 퇴조를 하게 되고요. 뭐가 유행하게 되면 분청상이가 유행하게 되는데, 분청상이가 유행하게 되는데, 분청상이 같은 경우는 청자에 비해서 약간 회색 빛깔이 나는 색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감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우리 사진 자료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청사이가 나중에는 조선 전기 때 좀 유행을 하다가, 임진왜란 그 무렵을 거쳐서 이제 분청사이가 좀 이제 쇠퇴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의 그 백자 있지 않습니까? 이 백자가 좀 유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분청사이가 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려 말기 때 유행했었다. 임진왜란 무렵 때까지 있었다. 네, 금속 공예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 도구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은입사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돼요. 은입사. 자, 청동 제품에다가, 자, 은을 입히는 거예요. 자, 은입사. 자, 은입사가 되겠는데, 자, 대표적인 그 문화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청동.
청동은입사. 자, 포유. 수군문 정경이라는 이 물병이 있는데, 자, 청동은입사 포유 수군문 정경이라는 이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은을 입힌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은을 입힌 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간법이 적용이 된 거죠. 청동에다가 거기다 이제 홈을 파서 거기다 이제 은을 입히는 거예요. 은을 입혀요. 우리 그 그림 자료에 없는데 한번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간법, 그러니까 은상감이죠. 어떻게 보면 은상감. 이것도 이 상간법인데, 자, 은을 입혔다. 자, 은입사 기술이 그래서 발달되었었다. 근데 나전칠기 공예도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경합이라고 하는데, 경합이죠, 경합. 이 불경을 보관하는 봉안함. 이런 것도 이제 나전칠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화장품 컵, 그다음에 뭐 문방구는 이제 뭐 붓이라든지, 벼루라든지 종이, 뭐 이런 걸 이제 문방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전칠기 공예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나무에다가 오칠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칠을 해서 거기다 이제 조개 껍데기를 갖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식품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나전칠기를 또 고려시대 때 송나라로 이렇게 수출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자, 글씨와 그림, 음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전기에는 구양순치였었다. 당나라 시대 때 유행했었던 이 구양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던 글씨체가 되는데요. 굉장히 힘있고 좀 강력한 어떤 절제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글씨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구양순체를 잘 썼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고려시대 후기 때는 이 송설체가 유행하게 되는데요. 송설체, 그러니까 원나라의 학자 중에서 이 조명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조명부가 썼던 이 글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글씨체가 굉장히 좀 유려하다. 그래서 이제 이 조명부의 글씨체를 망건당에서 좀 조명부와 이제 교류하지 않습니까? 뭐 이재현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박충자 이런 사람들이 조명부와 교류하게 되면서 그런 글씨체를 좀 사용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암. 자, 송설체는 그래서 이암이 즐겨서 썼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암은 뭐 참고적으로 뭐 농상집유라는 용서를 좀 저술했었던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죠.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원 소속의 전문 화원의 그림이 이제 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자, 문의화라든지 불화, 그다음에 사경화가 이제 유행하게 된다. 사경화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와 관련된 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령이 예성강도를 그렸다. 예성강도는 지금 현존하지 않는데, 어쨌든 송나라에 가갖고 송나라의 황제가 있어요. 휘종이라고. 송나라 황제 휘종의 명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잘 그려서 이제 상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령의 아들이 있죠. 이광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광필 그 두 부자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본인이 그린 그림은 지금 아직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민왕이 또 예술적 감각이 좀 뛰어났었어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천산대럽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타면서 이제 사냥을 하는, 수렵 활동을 하는 이런 그림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허의 관음보살도, 자, 이런 그림도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관음보살도가 지금 일본에 잘 소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었다는 거. 벽화로 보시게 되면 부석사 조사당 벽화에 보살상이 있었다. 이것도 이제 보살상이 이렇게 사천왕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보살상도 그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음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악이 있고 향악이 있죠. 아악은 송에서 수입된 대성악이 이거는 궁중 음악이다. 궁궐에서 주로 웅장하게 이렇게 아악이 발전했었다. 향악은 이제 일반 백성들, 민중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소각이라고도 얘기하고, 세속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음악이다라고 얘기하고, 고요 음악이
당나라의 그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해 나갔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